서윤아의 세상은 언제나 정갈하고 완벽했다. 그녀가 디자인한 미니멀리즘 인테리어처럼 그녀의 삶 역시 불필요한 것은 모두 덜어내고 오직 정수만을 남긴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완벽한 세상에 유일한 오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매주 토요일 아침 현관문 앞에 놓이는 시어머니의 반찬통이었다. 그 투박하고 촌스러운 통 안에는 유나의 미학과는 정반대의 것들이 가득했다. 진한 양념 냄새, 과한 참기름, 정체를 알 수 없는 검붉은 액체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녀의 완벽한 삶을 침범하는 불청객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버렸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깨끗하게. 그것이 비극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서윤아의 아침은 언제나 크리스털처럼 투명한 물 한 잔으로 시작되었다. 정수기에서 갓 내린 물이 스웨덴 브랜드의 유리잔에 담겨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그녀는 잠시 그 영롱함을 감상한 뒤 천천히 물을 마셨다. 몸속 세포 하나하나가 정화되는 느낌. 그녀는 이런 통제된 감각을 사랑했다. 그녀의 주방은 유명 잡지 화보에서 그대로 튀어나온 듯했다. 이음새 하나 보이지 않는 순백의 인조 대리석 상판, 손잡이 없이 터치로 열리는 상아색 수납장, 그리고 그 중심에 자리한 거대한 빌트인 냉장고. 유나는 그 냉장고를 여는 행위를 하나의 의식처럼 여겼다. 문을 열면 부드러운 조명이 켜지며 가지런히 정렬된 내부가 드러났다. 모든 식재료는 규격화된 유리 용기에 담겨 라벨링이 되어 있었다. 왼쪽 첫째 칸은 유기농 채소, 둘째 칸은 저지방 유제품, 오른쪽은 숙성된 프로슈토와 치즈. 그녀는 이 완벽한 질서 속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민준아, 아침 먹자. 유나의 목소리는 그녀의 주방처럼 차분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6살 아들 강민준이 토끼 잠옷을 입고 비몽사몽 걸어 나왔다. 유나는 민준을 위해 준비한 아침 식사를 식탁에 차렸다. 핀란드산 자작나무로 만든 어린이용 식판 위에는 앙증맞은 곰돌이 모양으로 찍어낸 통밀빵 샌드위치, 데친 브로콜리와 파프리카 스틱 그리고 저염 어린이용 치즈가 놓여 있었다. 색감과 영양 모든 것이 완벽한 한 끼였다. 우와, 곰돌이다. 민주는 잠시 눈을 반짝였지만 이내 포크로 브로콜리를 쿡쿡 찌르며 장난을 칠 뿐이었다. 민준아, 골고루 먹어야 키가 쑥쑥 크지. 엄마, 브로콜리는 맛없어요. 나무 맛이 나요. 몸에 좋은 건 원래 조금 쓴 법이야. 자. 유나는 인내심 있게 브로콜리 하나를 아들의 입에 넣어주려 했지만 민주는 고개를 획 돌려버렸다. 이런 실랑이는 요즘 들어 부쩍 잦아졌다. 유나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아이의 식습관을 바로잡는 것은 엄마의 중요한 역할이었다. 그녀는 영양학 서적과 육아 전문가들의 칼럼을 섭렵하며 민준을 위한 최상의 식단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는 엄마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속이 상했다. 그때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토요일 아침에 불청객,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의 반찬통이 배달되는 시간이었다. 남편 강지훈이 땀을 뻘뻘 흘리며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들어왔다. 어머니 또 뭘 이렇게 많이 싸주셨어? 지훈은 낑낑거리며 보따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보따리를 풀자 각양각색의 반찬통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이 서려 뿌연 플라스틱통, 촌스러운 꽃무늬가 그려진 유리통. 뚜껑을 열기도 전에 진한 마늘과 간장, 젓갈 냄새가 유나의 완벽한 주방 공기를 오염시켰다. 할머니 반찬. 민준이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아이는 의자에서 뛰어내려와 반찬 통 주위를 맴돌며 킁킁 냄새를 맡았다. 와, 장조림 냄새다. 할머니 표 장조림. 유나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저 시커먼 고깃덩어리. 나트륨과 지방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 저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일 수는 없었다. 여보, 이거 냉장고에 자리도 없는데. 유나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지우는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멋쩍게 웃었다. 그래도 어머니 성의인데 맛이라도 좀 보지. 됐어요. 민준이 식단 관리하는 거 알잖아요. 이런 거 먹이면 습관만 나빠져요. 유나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이 보는 앞에서 반찬통들을 하나씩 싱크대로 가져갔다. 그리고는 검은 비닐봉지를 펼쳤다. 그녀의 완벽한 냉장고에는 저런 촌스럽고 불균형한 음식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단 한 군데도.
박정숙 여사는 반찬을 만드는 내내 아들 내외와 손주 얼굴을 떠올렸다. 요즘 부쩍 입맛이 없어 보였던 손주 민준이. 우리 강아지 이거 먹고 기운 차려야 할 텐데. 그녀는 꽈리고추를 다듬으며 혼잣말을 했다. 멸치와 함께 달달 볶아내면 밥도둑이 따로 없었다. 아들 지훈이 좋아하는 소고기 장조림은 어젯밤부터 핏물을 빼고 정성껏 삶아 결대로 쪽쪽 찢었다. 며느리 유나는 뭘 좋아하려나? 워낙 입이 짧고 깔끔한 성격이라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 담백하게 무나물을 볶고 새콤하게 오이 무침도 만들었다. 그녀의 부엌은 유나의 부엌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나무 도마, 손때 묻은 냄비와 그릇들. 하지만 그곳에는 언제나 맛있는 냄새와 온기가 가득했다. 그녀에게 요리는 단순한 가사노동이 아니었다. 가족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진솔한 언어였다. 아들 지훈이 반찬을 가지러 오는 토요일 아침은 그녀에게 가장 설레는 시간이었다. 낑낑거리며 반찬통을 받아드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 매번 뭘 이렇게 많이 하세요? 유나가 다 못 먹는다고요? 다 먹으라고 주는 거 아니다. 이것저것 해봐야 그중 하나라도 입에 맞는 게 있지 않겠냐? 특히 우리 민준이 잘 먹여야지. 지우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군소리 없이 받아들고는 했다. 하지만 아내의 차가운 얼굴을 마주할 때면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유나는 싱크대 앞에서 망설임 없이 반찬통을 열었다. 훅 끼쳐오는 젓갈 냄새에 저도 모르게 인상을 썼다. 시뻘건 김치, 검은 장조림, 멀건 나물. 그녀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비위생적이고 불필요한 지방과 나트륨 덩어리로 보였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반찬들을 검은 비닐봉지에 쏟아부었다. 찰박 툭. 정성껏 찢은 장조림과 아삭하게 볶아낸 꽈리고추가 음식물 쓰레기 속으로 처박혔다. 엄마 뭐해요? 어느새 다가온 민준이 동그란 눈으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유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아, 민준아. 냉장고에 자리가 없어서 그리고 이건 민준이가 먹기에는 조금 짜서 엄마가 정리하는 거야. 할머니 반찬인데 버리는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다. 버리는 거 아니야. 이따가 아빠가 다시 할머니 갖다 드릴 거야. 유나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6살짜리 아이를 속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녀는 깨끗하게 씻은 반찬통을 식기 건조대에 올려놓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이건 민준이를 위한 일이야. 어릴 때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줘야 해. 시어머니의 성의는 고맙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일 뿐이야. 그녀는 검은 비닐봉지를 단단히 묶어 현관밖 쓰레기통 옆에 두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는 남편이 저걸 버리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처리될 터였다. 그녀는 다시 그녀의 질서정연한 세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가 버린 것이 단순히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검은 비닐봉지 안에는 한 사람의 진심과 사랑, 그리고 그녀의 아들이 그토록 찾아 헤맬 맛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 그녀의 완벽한 세상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변화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찾아왔다. 민준이가 밥상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눈에 띄게 길어졌다. 유나가 아무리 예쁜 캐릭터식기에 영양 균형을 맞춘 음식을 담아내도 민준이는 깨작거리기만 할 뿐이었다. 민준아, 왜 안 먹어? 오늘 민준이가 좋아하는 닭가슴살 소시지인데. 유나는 부드럽게 타이르며 포크로 소시지를 찍어 아이 입가에 가져갔다. 하지만 민준이는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저었다. 이거 맛없어. 맛없다니. 저번에 잘 먹었잖아. 유기농 매장에서 제일 좋은 걸로 사온 거야. 싱거워. 아무 맛도 안 나. 아이의 단호한 말에 유나는 할 말을 잃었다. 싱겁다니. 아이의 건강을 위해 나트륨 섭취를 최소화하고 있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어른들의 자극적인 입맛에 길들여져서는 안 됐다. 민준아, 원래 음식은 이렇게 심심하게 먹어야 건강한 거야. 햄버거나 피자처럼 짠 음식만 찾으면 몸에 나쁜 병균이 들어와서 아야 한다. 그녀는 동화책을 읽어주듯 설명했지만 민준이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민준이는 유나가 차린 저녁을 거의 다 남겼다. 유나는 속이 탔지만 크려고 그러는 거겠지.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민준이의 편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유나가 정성껏 만든 시금치 프리타타도, 연어 스테이크도, 소고기 채소 롤도 모두 민준이 앞에서 외면당했다. 아이는 밥상에 앉으면 한숨부터 쉬었고 숟가락을 들고 꾸벅꾸벅 졸기까지 했다. 유치원에서도 연락이 왔다. 어머니, 민준이가 점심을 거의 안 먹어서요. 도시락을 열어보지도 않는 날이 많네요.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다. 유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민준이의 도시락을 쌌다. 아이가 좋아할 만한 캐릭터 모양으로 주먹밥을 만들고 비엔나 소시지로 문어 모양을 냈다. 그런데 그 도시락을 열어보지도 않는다니.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나요? 선생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유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요. 오히려 아이를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고 있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간신히 삼켰다. 그날 저녁 퇴근한 지훈이 민준이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고 한마디 했다. 애가 왜 이렇게 일숙해? 밥 잘 안 먹어? 요즘 입맛이 없는지 잘 안 먹으려고 해. 걱정이야. 유나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지훈은 냉장고를 열어 물을 마시려다 무언가 생각난 듯 물었다. 어머니 반찬은? 그거라도 줘보지. 민준이 할머니 반찬 좋아하잖아. 순간 유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반찬을 버린 이후 매주 토요일이면 지훈에게 어머니께 이제 힘들게 반찬 안 해다 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려요. 저희도 바빠서 매번 챙겨 먹기 힘들다고.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훈은 그래도 어머니 낙인데 어떻게 그러냐? 라며 매주 꾸역꾸역 반찬을 받아왔고 유나는 그런 남편 몰래 꾸준히 반찬을 버려왔다. 그거 저번에 받아온 건 다 먹었고 이번 주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못하셨대. 또다시 거짓말이 술술 나왔다. 스스로도 자신의 뻔뻔함에 놀랄 지경이었다. 그래? 어머니 어디 편찮으시대? 전화 한번 드려봐야겠네. 아니야. 그냥 몸살 기운이시라고. 괜찮다고 하셨어. 유나는 다급하게 지훈을 말렸다.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라도 하면 모든 것이 들통날 터였다. 지훈은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유나는 잠든 민준의 곁에 누워 아이의 마른 팔다리를 쓸어보았다. 통통했던 볼살도 조금 빠진 것 같았다. 아이가 먹지 않는다는 사실은 엄마에게 가장 큰 공포였다. 자신의 육아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아니야,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문제는 민준이의 까다로운 입맛이야.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불안한 생각들을 떨쳐내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녀의 완벽한 세상에 생긴 작은 균열이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었다. 아들이 굶는다는 공포는 서유나를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존심 강한 완벽주의자였지만 그 이전의 엄마였다. 민준이의 입맛을 되돌려 놓겠어. 그녀는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문제는 자극적인 맛이었다. 민준이는 할머니의 손맛, 즉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달고 짠맛에 길들여진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였다. 그녀가 직접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민준이가 좋아할 만한 그 맛을 재현해내는 것. 유나는 다음날 서점으로 달려갔다. 국민 엄마표 레시피, 아이를 위한 건강 반찬 등 유명 요리책들을 모조리 사들였다. 인터넷으로는 최고급 유기농 식재료를 주문했다. 한우 안심, 무항생제 돼지고기, 자연산 새우, 저염 간장과 천일염까지. 그녀의 주방은 다시 한번 그녀의 통제 아래 놓였다. 첫 번째 도전 과제는 장조림이었다. 민준이가 가장 좋아했던 바로 그 반찬. 유나는 요리책을 펼쳐놓고 한 줄 한 줄 정독하며 레시피를 따라하기 시작했다. 1. 쇠고기 안심은 찬물에 1시간 담가 핏물을 뺀다. 유나는 스톱워치까지 동원해 정확히 1시간을 맞췄다. 2. 끓는 물에 고기를 넣고 10분간 데쳐 불순물을 제거한다. 그녀는 인덕션 온도를 정확히 조절하며 고기를 데쳤다. 책에 나온 모든 과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랐다. 간장, 설탕, 맛술의 비율도 계량컵과 계량 스푼으로 정확하게 맞췄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시어머니의 장조림에서 나던 구수한 냄새가 아니었다.
그녀의 주방에서는 그저 짜고 단 간장 냄새만 맴돌았다. 결과물은 처참했다. 색깔은 그럴싸했지만 고기는 질기고 퍽퍽했다. 시어머니의 장조림처럼 부드럽게 결대로 찢어지지도 않았다. 민준아, 엄마가 민준이 좋아하는 장조림 만들었어. 한번 먹어볼래? 유나는 애써 웃으며 아들에게 장조림 한 조각을 내밀었다.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 작은 조각을 받아 입에 넣고 오물거렸다. 그리고는 이내 얼굴을 찡그리며 뱉어냈다. 이거 할머니 장조림 아니야. 맛없어. 딱딱해. 아이의 정직한 평가는 유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실패였다. 완벽한 실패.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은 멸치볶음에 도전했다. 바삭하면서도 딱딱하지 않게, 달콤하면서도 이에 달라붙지 않게. 레시피는 간단해 보였지만 막상 해보니 불 조절이 관건이었다. 첫 번째 시도는 새카맣게 타버렸고 두 번째 시도는 멸치들이 시럽에 엉겨 거대한 강정이 되어버렸다. 며칠 동안 그녀의 주방은 전쟁터가 되었다. 그녀는 온갖 반찬을 만들고 또 만들었다. 꽈리고추 조림, 어묵볶음, 무생채.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민준이는 한 입 먹어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이 맛이 아니야. 대체 그 맛이 뭐길래? 유나는 미칠 지경이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쓰는 재료가 궁금해졌다. 혹시 특별한 조미료라도 쓰는 걸까? 마법의 간장이라도 있는 걸까? 그녀는 남편 지훈을 떠보기 시작했다. 여보, 어머님은 요리하실 때 보통 어떤 간장 쓰세요? 간장? 그냥 시장에서 파는 까만 간장 쓰시던데.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조미료 같은 건 안 쓰시고. 어머니가 조미료를 왜 써? 손맛이시지. 어머니 음식은 손맛이야, 손맛. 손맛. 유나는 그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비과학적이고 모호한 말이라고 생각했다. 정량화할 수 없는 감각에 의존하는 구시대의 유물. 그녀는 자신의 실패를 손맛이라는 정체불명의 개념 탓으로 돌리고 싶지 않았다. 분명 어딘가에 그녀가 놓치고 있는 비법이 있을 터였다. 그녀의 완벽한 주방에는 최고급 식재료와 최신식 조리도구, 그리고 정확한 레시피가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었다. 유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필사적인 요리를 계속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만든 음식물 쓰레기는 날마다 산처럼 쌓여갔다. 강지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남자였다. 그는 현대적이고 이성적인 아내 유나를 사랑했지만 자식밖에 모르는 어머니 정숙의 헌신적인 사랑 또한 외면할 수 없었다. 특히 어머니의 음식에 관해서는 더욱 그랬다. 어머니의 반찬은 그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자 고된 사회생활에 지친 자신을 위로하는 소울푸드였다. 그래서 그는 아내의 타박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반찬을 받아왔다. 그리고 유나가 그 반찬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완벽주의를 이해했다. 아이에게 최고만 먹이고 싶은 엄마의 마음도 존중했다. 하지만 매주 정성껏 반찬을 싸주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서 그는 얼마 전부터 비밀 작전을 시작했다. 토요일 아침 어머니에게서 반찬을 받아오면 그는 유나가 주방으로 들어가기 전 재빨리 작은 통 하나를 빼돌렸다. 주로 민준이가 좋아하는 장조림이나 그가 좋아하는 젓갈류였다. 그리고는 그것을 자신의 서재에 있는 작은 미니 냉동실 구석에 숨겨두었다. 아내가 절대 열어보지 않는 그만의 성역이었다. 그는 밤늦게 퇴근에 허기질 때면 서재에서 몰래 장조림을 꺼내 찬밥에 물을 말아먹곤 했다. 짭짤하고 달콤한 그 맛은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것 같았다. 그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 정도는 그가 이 평화로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치르는 작은 비용 같은 것이었다. 사건은 어느 날 밤에 터졌다. 그날도 지우는 야근으로 늦게 퇴근했다. 텅 빈 집에는 정막만 흘렀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가 냉동실 문을 열었다. 장조림을 꺼내 몇 점 집어먹고 있는데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유나였다. 잠든 줄 알았던 아내가 그의 등 뒤에 유령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냉동실 안에 있는 작은 반찬통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 당신 앉았어? 출출해서 뭐 좀 먹으려고.
지우는 당황하며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유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반찬통을 낚아챘다. 뚜껑을 열자 익숙한 간장 냄새가 풍겼다. 이거 어머님 반찬이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난주에 받아온 거 아니에요. 지난주 건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못하셨다고 했잖아요, 내가. 유나의 추궁에 지우는 말문이 막혔다. 유나가 이미 다 먹었다고 혹은 아예 받아오지 않았다고 했던 바로 그 반찬이었다.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이 버릴 것 같아서 조금 남겨둔 거야. 나 먹으려고. 지우는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유나에게는 그 어떤 변명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배신감이라는 단어 하나로 가득 찼다.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시어머니의 음식을 몰래 숨겨두고 먹고 있었다니.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의 방식, 자신의 육아 철학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민준이 건강 때문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뻔히 알면서 당신까지 나를 무시하고 이런 음식을. 유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아내를 달래려 했다. 유나야, 미안해.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냥 가끔 이 맛이 생각나서. 이 낡고 건강하지 못한 맛이 그렇게 중요해? 나보다 민준이보다? 두 사람의 언성은 높아졌고 결국 잠들어 있던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깨어났다. 그날 밤 유나의 완벽한 집에는 차가운 냉기와 불신만이 가득했다. 서재의 작은 냉동실에서 발견된 장조림통 하나가 부부 사이에 깊고 어두운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부부싸움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유나와 지우는 필요 최소한의 대화만 나누었고 민준이는 그런 부모의 눈치를 보며 더욱 움츠러들었다. 아이의 식사량은 눈에 띄게 줄어 거의 굶다시피 하는 날도 있었다. 유나는 애가 탔지만 자존심 때문에 남편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유나는 유치원 담임 선생님에게서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지금 바로 유치원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민준이 일 때문에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유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자세한 건 오셔서 말씀드릴게요. 큰일은 아니니 너무 걱정 마시고 조심히 오세요. 유나는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유치원으로 달려갔다. 온갖 불길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다치기라도 한 걸까? 누구랑 싸웠나? 유치원 상담실에서 그녀를 맞이한 선생님의 얼굴에는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사실 좀 민감한 문제라서요. 선생님은 뜸을 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다. 오늘 점심시간에 민준이가 친구 도시락에 손을 댔어요. 네. 그게 무슨... 유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친구 도시락에 있던 동그랑땡을 꺼내 먹었다고 해요. 다른 친구가 그걸 보고 저한테 알려줘서 알게 됐어요. 선생님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녀의 아들이 남의 도시락을 훔쳐 먹었다니. 유나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제가 민준이를 조용히 불러서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민준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 냄새가 너무 좋아서. 라고 하더군요. 선생님은 안타까운 눈으로 유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제가 아까 민준이가 거의 점심을 안 먹는다고 말씀드렸었죠. 오늘도 도시락을 그대로 남겼더라고요. 아이가 너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 도시락에 민준이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었나 봐요. 유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치심과 미안함, 그리고 아들에 대한 안쓰러움이 뒤섞여 눈물이 핑 돌았다. 자신의 완벽주의와 쓸데없는 자존심이 아들을 도둑으로 만들었다. 아이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얼마나 그 맛이 그리웠으면 남의 도시락에 손을 댔을까? 어머니, 혹시 민준이 식단에 변화가 있었나요? 아이가 유독 찾는 음식이 있거나 하진 않고요. 선생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유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유독 찾는 음식. 물론 있었다. 할머니의 반찬. 그녀가 그토록 혐오하며 버렸던 바로 그 음식. 상담실을 나온 유나는 복도 끝에서 혼자 놀고 있는 민준이를 발견했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유나는 아들에게 다가가 와락 껴안았다. 민준아. 엄마의 품에 안긴 아이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배고파서. 아니야, 아니야. 민준이 잘못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우리 아들 배고프게 해서 엄마가 정말 미안해. 유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자 어리석었던 자신에 대한 자책이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그녀는 인정해야만 했다. 자신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그녀의 사랑이 아들을 굶기고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유치원 사건은 유나에게 큰 충격과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아들을 위해 변하기로 결심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시어머니의 그 맛을 다시 한번 재현해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레시피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의 실패를 복귀하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진지하게 고민했다. 손맛이라는 비과학적인 개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는 시어머니가 요리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쩌면 그 과정 속에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 마침 며칠 뒤는 시어머니의 생신이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날. 유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남편 지훈에게 먼저 사과하고 시어머니 생신상을 자신이 직접 차리겠다고 선언했다. 어머님, 이번 생신상은 제가 차려드리고 싶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걸로요.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변화에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는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기쁜 마음으로 허락했다. 유나는 시어머니에게 평소 즐겨 드시는 음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드는지 꼬치꼬치 캐물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설명은 그녀가 보던 요리책과는 완전히 달랐다. 간장은 그냥 국자로 한 바퀴 휘 둘러넣고 설탕은 손으로 한 줌. 마늘은 듬뿍 넣어야 맛이 깊어져. 계량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눈대중과 감이었다. 유나는 불안했지만 일단 시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수첩에 꼼꼼히 받아 적었다. 생신 당일 유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갈비찜, 잡채, 미역국, 각종 나물. 그녀는 시어머니의 두루뭉술한 레시피와 요리책의 정확한 레시피를 절충해가며 최선을 다했다. 주방은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찼고 그녀는 이번에야말로 성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저녁이 되어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다. 유나는 자신만만하게 자신이 차린 생신상을 내놓았다. 모두의 감탄이 쏟아졌다. 세상에, 유나야, 이걸 내가 다 했니? 고생 많았다. 시어머니는 감격한 듯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민준이도 우와, 맛있는 거 많다. 라며 환호했다. 유나는 뿌듯함에 어깨가 으쓱해졌다. 하지만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었다. 시어머니는 갈비찜 한 점을 드시고는 말없이 수저를 내려놓았다. 형님네 식구들도 잡채를 한 젓가락 맛보더니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았다. 지훈만이 애써 맛있다는 표정을 지으며 음식을 먹고 있었다. 문제는 민준이었다. 아이는 기대에 찬 얼굴로 갈비찜을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는 얼굴을 찡그리며 뱉어냈다. 이거 할머니 갈비찜 아니야. 맛없어. 아이는 숟가락을 던지며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밥 줘. 할머니가 해준 밥 먹고 싶어. 엄마 밥 맛없어. 순간 식탁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유나에게로 쏠렸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한 생일상이었다. 아들을 위해, 그리고 가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노력한 결과였다. 그런데 아들은 가장 아픈 비수를 꽂았다. 엄마 밥 맛없어.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민준이를 달래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냉장고에 있던 밑반찬 몇 가지와 급하게 계란찜을 하나 만들어내왔다. 민준이는 할머니가 내온 장조림과 멸치볶음에 밥을 비벼 순식간에 한 그릇을 뚝딱 해치웠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유나의 심정은 참담했다. 자신이 몇 시간을 공들여 만든 생일상은 외면당한 채 시어머니의 낡은 반찬통에서 나온 음식들이 아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녀의 노력이, 그녀의 진심이
시어머니의 손맛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식탁 한가운데서 그녀는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 시어머니의 생일 파티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이 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유나와 지훈, 그리고 민준이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민준이는 이미 골아떨어졌고 지훈은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유나는 창밖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집에 도착해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나온 유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지훈이 그녀의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어깨를 감쌌다. 유나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당신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남편의 위로에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 정말 최선을 다했어. 민준이를 위해서, 어머님을 위해서. 그런데 왜 아무도 내 진심을 몰라주는 건데? 유나의 목소리는 원망과 서러움으로 떨렸다. 민준이 말이 너무 심했어. 내가 나중에 단단히 혼내줄게. 아니, 혼내지 마. 아이는 솔직했을 뿐이야. 정말 맛이 없었겠지. 내 요리는 그냥 맛이 없는 거였어. 스스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뼈아픈 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비과학적이고 촌스럽다고 무시했던 시어머니의 손맛. 그것은 단순히 음식 맛의 차원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자신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나쁜 엄마인가 봐. 내 자식 하나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그런 형편없는 엄마. 그런 소리 마. 당신만큼 민준이 생각하는 사람 없어. 그냥 방법이 조금 서툴렀던 것뿐이야. 지우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다. 그의 품에 안겨 유나는 한참을 울었다.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후회스러웠다. 완벽한 엄마가 되고 싶었다.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었다. 하지만 정작 아이가 원했던 것은 최고급 유기농 식단이 아니라 할머니의 따뜻한 손맛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버렸던 수많은 반찬들을 떠올렸다. 검은 비닐봉지 속에서 뒤섞여 버려졌을 시어머니의 정성.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가족을 향한 사랑이자 세월이 담긴 지혜였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 취급했다. 밤이 깊도록 유나는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민준의 방으로 들어가 잠든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통통한 뺨을 쓸어주었다. 엄마가 미안해, 아가. 정말 미안해.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무너진 자존심과 실패를 딛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할까? 그녀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막막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되겠다고. 자신의 오만과 편견을 모두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그것이 비록 자신의 완벽했던 세상을 완전히 부정하는 일일지라도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그녀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었다. 그녀가 찾아가야 할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그 낡고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의 부엌.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의 반찬이 배달되는 날. 하지만 지난 생일 파티 이후 시어머니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어쩌면 시어머니도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음식을 거부하고 결국 아들까지 울려버린 며느리에게 더 이상 정성을 쏟고 싶지 않을 수도 있었다. 유나는 밤새 뒤척이다 이른 아침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이 잠든 사이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의 차는 익숙하지만 어색한 길을 달려 시댁으로 향했다. 결혼 후 명절이나 생신 같은 특별한 날에만 찾았던 곳. 그녀가 자발적으로 시댁을 찾아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심장이 불안하게 두근거렸다.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시댁 동네에 들어서자 익숙한 된장 냄새와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가 섞여 풍겨왔다. 그녀의 모던하고 세련된 아파트 단지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낡은 빌라 앞에 차를 세운 유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이대로 돌아가 버릴까? 하지만 잠든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차에서 내렸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을 멈췄다. 너무 이른 시간이었다.
혹시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하지? 그녀가 현관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렸다. 장바구니를 든 시어머니였다. 아침 시장에 다녀오는 길인 듯 했다. 아가, 내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냐? 박정숙 여사는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등장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니, 유나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우물쭈물할 뿐이었다. 일단 들어오너라. 밖에 서서 뭐하니?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에는 구수한 냄새가 가득했다. 사골국이라도 끓이는지 뽀얀 김이 주방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유나를 식탁 의자에 앉히고는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내주었다. 무슨 일 있니? 지훈이랑 싸웠어? 아니면 민준이 어디 아프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 순간 유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유나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지난 시간 동안의 오만함과 어리석음, 아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녀는 울면서 모든 것을 고백했다. 제가 어머니가 주신 반찬 다 버렸어요. 민준이한테 안 좋다고 제 방식대로 키운다고 매번 음식물 쓰레기통에.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며느리를 박정숙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유나는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원망할까. 당장 소금을 뿌리며 내쫓아도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처분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유나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흐느끼는 며느리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따뜻하고 커다란 손이었다. 박정숙 여사는 흐느끼는 며느리의 등을 말없이 토닥였다. 그녀는 사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들 지훈이 매주 받아가는 반찬통이 그 다음 주에는 너무나 깨끗하게 비워져서 돌아온다는 것을. 아무리 민준이가 잘 먹는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반찬을 일주일 만에 다 먹어치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처음에는 속이 상했다. 자신의 정성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야속한 마음도 들었다. 밤새 잠을 설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다. 똑똑하고 야무진 며느리다. 다 제 나름의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겠지. 요즘 젊은 엄마들은 우리 때와는 다르니까. 아이 건강 생각해서 유기농으로 저염식으로 챙겨 먹이는 것이겠지. 그녀는 그렇게 며느리를 이해하려 애썼다. 그래서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며느리가 버릴 것을 알면서도 매주 반찬을 만들었다. 혹시나 아주 혹시나 그중 단 하나라도 며느리의 마음에 들어 민준이 입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표현 방식이었다. 생일날 민준이가 엄마 밥맛 없어라며 울음을 터뜨렸을 때 그녀는 며느리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을 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며느리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그동안 얼마나 혼자 애를 태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더는 반찬을 보내지 않았다. 이제는 며느리 스스로 길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며느리가 제 발로 자신을 찾아와 울며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있었다. 박정숙 여사는 며느리가 안쓰러웠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끙끙 앓았을 것이다. 울지 마라, 아가. 다 괜찮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한마디에 유나의 울음이 더욱 거세졌다. 용서의 말보다 그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그 위로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후벼 팠다. 어머니, 절 용서하지 마세요. 전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요. 용서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냐? 다 애미 마음이 그런 거지. 내 새끼한테 뭐 하나라도 더 좋은 거 먹이고 싶은 마음. 나도 너희 아빠 키울 때 그랬다. 내 마음 내가 다 안다. 시어머니는 유나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엌으로 이끌었다. 자, 그만 울고. 아침은 먹고 왔냐? 마침 사골국 끓여놨는데 밥 한 술 말아 먹어라. 뜨끈한 게 속에 들어가면 좀 나을 게다. 박정숙 여사는 뚝배기에 뽀얀 사골국을 담고 갓 지은 밥을 한 공기 퍼왔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반찬 몇 가지를 꺼냈다. 그녀가 어제 민준이를 위해 몰래 담가두었던 아삭한 깍두기와 짭짤한 오징어 젓갈. 유나는 눈물 콧물을 훔치며 숟가락을 들었다. 뜨끈한 국물 한 숟가락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꽁꽁 얼어붙었던 속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밥을 국에 말아 깍두기 하나를 얹어 입에 넣었다. 시원하고 아삭한 맛. 인공적인 단맛이 아닌 무본연의 시원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날까? 그녀는 정신없이 밥을 먹었다. 눈물과 밥이 뒤섞여 짰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아침 식사였다.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나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다. 식사를 마친 유나를 보며 시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마음이 좀 괜찮으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저 염치 없지만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유나는 결심한 듯 굳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는 무너졌다. 이제 그 폐허 위에서 그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저한테 요리를 가르쳐 주세요, 어머니. 유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를 잠시 놀라게 했다. 잡지에서나 볼 법한 세련된 옷을 입고 언제나 당당하던 며느리. 그런 그녀가 자신의 낡은 부엌에서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다. 박정숙 여사는 잠시 며느리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간절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러자. 뭐부터 배우고 싶으냐? 민준이가 할머니 멸치볶음을 제일 좋아해요. 그것부터 알려주세요. 멸치볶음? 그거야 쉽지. 시어머니는 찬장에서 커다란 멸치 봉지를 꺼내왔다. 그리고는 커다란 소쿠리와 작은 그릇 2개를 유나 앞에 놓았다. 자, 여기 앉아봐라. 멸치볶음의 시작은 멸치 똥 따는 것부터다. 멸치 똥 따기. 유나는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었다. 그녀는 멸치 한 마리를 집어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여기 대가리를 뚝 떼고 배를 갈라서 요 까만 내장을 긁어내면 되는 거야. 이걸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볶았을 때 쓴맛이 난다. 시어머니는 능숙한 솜씨로 시범을 보였다. 그녀의 거친 손에서 멸치 대가리와 내장이 순식간에 분리되었다. 유나는 시어머니를 따라 조심스럽게 멸치배를 갈랐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작은 멸치가 손 안에서 부서지기 일쑤였고 내장은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았다. 아이고, 그렇게 힘을 주면 다 부서진다. 살살 다뤄야지. 시어머니는 핀잔을 주면서도 며느리의 손을 잡고 요령을 알려주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멸치만 다듬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비릿한 멸치 냄새가 부엌에 가득 찼다. 유나는 이 시간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하다고 느꼈다. 언제나 효율과 속도를 중시하며 살아왔던 그녀였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목적도 없이 반복적인 작업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 멸치를 다 다듬고 나자 손가락 끝이 아려왔다. 하지만 소쿠리에 은빛 멸치살이 수북이 쌓인 것을 보니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자, 이제 볶아보자. 시어머니는 커다란 프라이팬을 불에 올렸다. 유나는 수첩과 펜을 꺼내들 준비를 했다. 어머니, 기름은 얼마나 넣어요? 간장은요? 그런 걸 뭘 일일이 제서하냐? 그냥 눈대중으로 하는 거지. 시어머니는 기름을 휘릭 두르고 다듬은 멸치를 쏟아부었다. 타닥타닥 경쾌한 소리를 내며 멸치가 볶아지기 시작했다. 불 조절이 중요해. 너무 세면 타버리고 약하면 눅눅해진다. 냄새를 맡아봐. 고소한 냄새가 올라오지. 그때가 바로 간장을 넣을 때다. 시어머니는 간장과 설탕, 맛술을 차례로 넣었다. 정확한 계량은 없었다. 그저 손의 감각으로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직감으로 양을 조절할 뿐이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것은 요리라기보다는 차라리 하나의 예술 행위처럼 보였다. 마지막으로 올리고당과 견과류를 넣고 버무리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먹음직스러운 멸치볶음이 완성되었다. 자, 한번 먹어보거라. 시어머니가 내민 멸치볶음 하나를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다. 바삭하면서도 고소하고 달콤 짭짤한 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자신이 만들었던 새까만 멸치 숫덩이와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맛이 나요? 맛은 손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 속에서 나오는 거다 아가. 수없이 태워 먹고 짜게 만들고 싱겁게도 만들어봐야 비로소 제맛을 찾게 되는 거지. 요리에는 지름길이 없단다. 그 순간 유나는 깨달았다. 자신이 놓치고 있었던 것. 그것은 시간과 정성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가장 빠른 길, 가장 효율적인 방법만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진짜 맛은, 그리고 진짜 사랑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멸치똥을 따는 지루한 시간, 수없이 실패하며 터득한 불 조절의 감각.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비로소 하나의 맛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손맛의 정체였다. 멸치볶음의 성공에 힘을 얻은 유나는 다음 도전 과제로 장조림을 택했다. 그녀에게 가장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던 바로 그 음식. 그녀는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그 비밀을 파헤치고 말겠다고 다짐했다. 어머니, 장조림은 정말 어려워요. 전 아무리 해도 고기가 질기고 퍽퍽하게 되더라고요. 유나의 하소연에 박정숙 여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가 고기를 못 살게 굴어서 그래. 네. 제가 고기를 못 살게 굴다니요? 장조림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다림이야. 급하게 서두르면 고기가 놀라서 단단하게 뭉쳐버린단다. 시어머니의 설명은 요리책에 나온 그 어떤 설명보다 시적이고 철학적이었다. 그녀는 유나를 데리고 정육점으로 향했다. 고기는 꼭 내 눈으로 보고 사야 한다. 기름기가 적당히 섞인 사태나 홍두깨살이 장조림에는 제격이지. 시어머니는 정육점 주인과 한참을 이야기하며 가장 좋은 부위의 고기를 골랐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커다란 냄비에 물과 함께 고기를 통째로 넣었다. 그리고는 대파 뿌리, 통마늘, 통후추, 그리고 뜻밖에도 사과 반쪽을 툭 던져 넣었다. 어머니, 사과는 왜 넣으세요? 이게 고기 누린내도 잡아주고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비법이란다. 요리책에는 없는 비법이었다. 유나는 신기한 눈으로 냄비를 들여다보았다. 자, 이제부터는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네. 잊어버리라고요? 불을 아주 약하게 줄여놓고 한두 시간 푹 삶는 거야. 뚜껑도 열어보지 말고 그냥 다른 일 하고 있으면 돼. 고기가 자기 혼자 부드러워질 시간을 줘야지. 기다림. 유나는 시어머니의 말을 되새겼다. 그녀는 언제나 스톱워치를 맞춰놓고 정확한 시간을 재는 데만 급급했다. 고기에게 시간을 준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2시간 뒤 집안에는 구수한 고기 냄새가 가득 찼다. 뚜껑을 열자 푹 익은 고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젓가락으로 찔러보니 힘들이지 않고 쑥 들어갔다. 이제 이걸 건져서 식혀야 한다. 뜨거울 때 찢으면 살이 다 부서져.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고기가 완전히 식은 뒤에야 시어머니는 결을 따라 고기를 정성껏 찢기 시작했다. 유나도 옆에 앉아 그 작업을 도왔다. 부드럽게 찢어지는 고기의 감촉이 신기했다. 마지막 단계는 간장 양념에 졸이는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고기를 삶았던 육수를 버리지 않고 기름을 걷어낸 뒤 간장 양념의 베이스로 사용했다. 맹물로 졸이는 거랑 고기 삶은 육수로 졸이는 건 하늘과 땅 차이야. 깊은 맛이 다르지. 간장, 설탕, 맛술, 그리고 다진 마늘과 생강을 넣은 양념장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자 찢어놓은 고기와 꽈리고추, 메추리알을 넣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불 조절이야. 처음에는 센 불에서 바글바글 끓이다가 한번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줄여서 은근히 졸여야 양념이 속까지 쏙쏙 밴다. 유나는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다. 그녀가 보기에 시어머니의 요리는 과학이라기보다는 경험과 감각의 영역이었다. 불의 세기, 냄새의 변화, 재료의 상태를 오감으로 느끼며 최적의 타이밍을 찾아내는 것. 그것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다. 마침내 윤기가 흐르는 장조림이 완성되었다. 유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장조림 한 조각을 맛보았다.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 짜지 않으면서도 깊은 감칠맛. 바로 민준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흉내내고 싶었던 바로 그 맛이었다. 어때? 이제 비밀을 좀 알 것 같으냐? 시어머니의 질문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조림의 비밀은 특별한 레시피나 마법의 소스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좋은 재료를 고르는 눈, 고기가 익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
그리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 터득한 감각에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손맛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유나의 요리 수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아예 주말 동안 시댁에 머물며 시어머니의 부엌에서 살다시피 했다. 금요일 저녁 남편 지훈과 아들 민준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향하는 길은 이제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 사람이 한 공간에 머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특히 유나와 시어머니의 생활 방식은 모든 면에서 달랐다. 유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부자리부터 각을 맞춰 정리해야 직성이 풀렸지만 시어머니는 어차피 저녁에 또 잘 건데 못하러 개냐며 대충 미뤄둘 뿐이었다. 유나는 식사 후 바로 설거지를 해야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릇 몇 개 되지도 않는 거 물에 불려놨다가 나중에 하자는 식이었다. 사소한 충돌은 계속되었다. 유나가 민준이에게 밥 먹기 전에 손부터 씻으라고 하면 시어머니는 흙 파먹고 커도 다 건강하게 잘 큰다며 민준이 손에 반찬부터 쥐어주었다. 유나가 텔레비전 보는 민준이에게 눈 나빠지니까 멀리서 바라고 잔소리하면 시어머니는 괜찮다, 괜찮다 하며 아이를 자기 무릎에 앉혔다. 어머니, 민준이 교육에는 규칙이 중요해요.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셔야 해요. 결국 유나가 참다 못해 한마디 하면 시어머니는 서운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내 아들 잘못되라고 그러겠냐? 다 예뻐서 그러는 거지. 너는 너무 빡빡하게 키우는 것 같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다. 요리를 배울 때는 더없이 좋은 스승과 제자였지만 부엌을 벗어나는 순간 두 사람은 여전히 어려운 시어머니와 며느리였다. 지우는 그 사이에서 좌불안석이었다. 아내의 편을 들자니 어머니가 서운해할 것이고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가 폭발할 것 같았다. 그는 그저 두 사람의 눈치를 보며 어색한 농담을 던지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민준이만이 이 어색한 동거를 즐기고 있었다. 아이에게 할머니 집은 천국이었다. 엄마의 잔소리도 없고 언제나 맛있는 간식이 있었으며 할머니는 자신의 모든 투정을 다 받아주었다. 아이는 할머니의 등 뒤에 딱 붙어 할머니, 최고! 를 외쳐댔고 그럴수록 유나의 마음은 복잡미묘해졌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유나는 거실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있는 시어머니를 발견했다. 어머니,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잠이 안 와서. 너도 한잔 할래? 유나는 어색하게 시어머니의 맞은편에 앉았다. 시어머니는 소주잔을 채워 그녀에게 건넸다. 나랑 사는 거 답답하지? 시어머니의 돌직구 질문에 유나는 당황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거짓말 마라. 내 얼굴에 답답해 죽겠어요라고 쓰여 있는데. 내가 눈치가 없어도 그 정도는 안다. 시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소주를 한 입에 털어넣었다. 나도 안다. 내가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이라는 거. 너처럼 똑똑하고 야무지지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지. 그래도 나도 내 방식대로 평생을 살아왔다. 그게 꼭 틀렸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아. 유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너는 너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나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딪히는 거겠지. 하지만 아가,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겠냐. 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지. 시어머니의 말은 유나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믿어왔다. 시어머니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틀렸다고 단정지었을 뿐이었다. 요리는 배우려 하면서 정작 그 요리에 담긴 시어머니의 삶과 철학은 배우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대해. 때로는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색한 동거는 그렇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첫걸음이 되고 있었다. 이제 김치를 한번 담가볼 때가 된 것 같구나. 어느 주말 아침 박정숙 여사가 비장하게 선언했다. 유나는 순간 긴장했다. 김치. 그것은 한국 음식의 정수이자 가장 어렵고 복잡한 요리였다. 수십 가지 재료가 들어가고 절이고 버무리고 숙성시키는 과정까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팠다. 어머니, 김치는 그냥 사 먹으면 안 될까요? 요즘 김치 잘 나오던데. 사 먹는 김치가 어디 집에서 담근 김치 맛에 비하겠냐? 김치는 사 먹는 게 아니다. 담가 먹는 거지. 그래야 진짜 맛을 안다.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시장으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매의 눈으로 배추와 무를 골랐다. 단단하고 속이 꽉 찬 것, 푸른 잎과 노란 속잎의 조화가 좋은 것. 유나는 그저 시어머니 뒤를 따라다니며 짐을 나를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본격적인 김장 준비가 시작되었다. 먼저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작업. 유나는 요리책에서 본 대로 정확한 농도의 소금물을 만들어 배추를 담갔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하면 속까지 간이 안 밴다. 이리 줘봐. 시어머니는 굵은 소금을 한 움큼 쥐고 배추잎 사이사이를 들쳐가며 켜켜이 뿌렸다. 마치 아기 다루듯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운 손길이었다. 배추의 숨을 죽이는 거다. 너무 오래 절이면 물러지고 덜 절이면 풋내가 난다. 이것도 다감이야, 감. 배추가 절여지는 동안 김칫솔을 만들었다. 물을 채 썰고 갓, 미나리, 쪽파를 다듬었다. 유나는 채칼을 이용해 빠르고 균일하게 물을 썰었지만 시어머니는 투박한 칼로 굵직하게 물을 썰었다. 기계로 썬 거랑 칼로 썬 거랑은 식감이 달라. 칼로 썰어야 무가 씹는 맛이 있지. 고춧가루, 멸치 액젓, 새우젓, 다진 마늘과 생강, 그리고 배와 양파를 갈아 넣은 양념. 시어머니는 커다란 고무대야에 모든 재료를 쏟아붓고 맨손으로 버무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고무장갑 끼셔야죠. 손 다 버려요. 맨손으로 버무려야 제맛이 나는 법이다. 손에 있는 온기가 양념을 더 맛있게 만들어준다고들 하지. 시어머니의 손이 빨갛게 물들어갔다. 유나는 그 모습에서 경이로움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다. 마침내 절인 배추에 숨이 죽자 찬물에 여러 번 헹궈 물기를 뺐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김칫솔을 버무리는 작업이 남았다. 자, 너도 한번 해보거라. 시어머니의 말에 유나는 망설이며 고무장갑을 꼈다. 그리고는 배춧잎 사이사이에 정성껏 소를 채워넣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힘든 작업이었다. 허리를 굽히고 앉아 수십 포기의 배추를 버무리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모든 작업이 끝난 뒤 시어머니는 갓 버무린 김치 한 포기를 쭉 찢어 유나의 입에 넣어주었다. 맛이 어떤 것 같으냐? 아삭. 경쾌한 소리와 함께 시원하고 칼칼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젓갈의 감칠맛과 채소의 신선함, 그리고 양념의 깊은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졌다. 유나는 지금까지 자신이 먹어왔던 그 어떤 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맛이라고 생각했다. 맛있어요, 어머니. 정말 정말 맛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다. 이것은 그냥 김치가 아니었다. 좋은 재료를 고르는 안목, 배추에 숨을 죽이는 인내, 양념을 버무리는 정성, 그리고 맨손으로 해야 맛있다는 믿음까지. 시어머니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맛이었다. 그녀는 비로소 김치의 진짜 맛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갓 담근 김치와 함께 시댁에서의 주말이 저물어갔다. 월요일 아침 유나는 자신이 직접 속을 채운 김치를 반찬통에 가득 담아 집으로 돌아왔다. 냉장고를 열어 김치통을 넣는 순간 그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텅 비어있던 오직 규격화된 유리 용기만이 존재했던 그녀의 완벽한 냉장고에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진짜 음식이 채워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유나는 민준이의 식판에 갓 지은 흰쌀밥과 계란 프라이, 그리고 주말 내내 시어머니와 함께 만든 멸치볶음과 장조림, 그리고 김치를 조금 잘라 올려주었다. 민준아, 이거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만든 거야. 한번 먹어볼래? 민준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식판을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지난 몇 달간 엄마가 만든 음식에 수없이 실망했던 터였다. 하지만 익숙한 할머니 반찬 냄새에 아이는 조심스럽게 멸치볶음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오물오물. 아이의 입이 움직이는 동안 유나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민준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이거 할머니 맛인데?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번에는 장조림을 한 조각 먹었다. 그리고는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맞아. 할머니 맛이야. 할머니 장조림. 민준이는 환호하며 숟가락을 들고 밥을 퍼먹기 시작했다. 멸치볶음에 밥을 비벼 먹고 장조림 국물에 밥을 말아 먹었다. 유나가 잘라준 김치까지 아삭아삭 씹어 먹었다.
지난 몇 달간 아이가 그렇게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 지훈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와, 맛있다. 엄마, 밥 더 주세요. 민준이는 순식간에 밥 한 그릇을 비우고는 빈 그릇을 내밀었다. 유나는 기쁜 마음으로 밥을 더 퍼주었다. 아이의 밥 먹는 소리가 집안에 가득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유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식사가 끝난 뒤 민준이는 배를 통통 두드리며 유나에게 다가와 와락 안겼다. 엄마, 오늘 밥 진짜 맛있었어요. 최고. 아이의 칭찬 한마디에 유나는 그동안의 모든 서름과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들을 꼭 껴안아 주었다. 그날 이후 유나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돌아왔다. 민준이는 더 이상 밥 투정을 하지 않았다. 유나가 시어머니에게 배운 레시피로 만든 반찬들을 매일 맛있게 먹어주었다. 물론 아직은 시어머니의 깊은 맛을 따라가기엔 부족했지만 그 안에는 엄마의 정성이라는 새로운 양념이 더해지고 있었다. 유나는 더 이상 완벽한 냉장고를 고집하지 않았다. 그녀의 냉장고는 이제 시어머니가 싸준 반찬통과 그녀가 직접 만든 음식들로 복잡거렸다. 질서정연한 아름다움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사람 사는 냄새와 따뜻한 온기가 채워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는 행복한 엄마였다는 것을. 그녀는 시어머니의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법만 배운 것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법, 그리고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유나는 시어머니에게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작은 노트를 하나 마련했다.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무심코 던지는 요리 팁과 비법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멸치는 살살 다룰 것, 고기는 기다려줄 것, 김치는 맨손으로 버무릴 것. 그녀의 레시피북은 일반적인 요리책과는 달랐다. 정확한 계량 대신 국자로 한 바퀴, 손으로 한 줌 같은 표현들이 가득했고 과학적인 설명 대신 숨을 죽인다. 맛이 든다 같은 시적인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말들의 의미를 유나는 이제 몸으로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유나는 자신이 적은 레시피들을 컴퓨터로 옮겨 정리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구술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설명을 덧붙이고 과정 사진까지 찍어 깔끔하게 편집했다. 어머니,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잊어버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도 좋을 것 같아서요. 유나는 자신이 만든 레시피 파일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 박정숙 여사는 돋보기를 꺼내들고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세상에 내 평생 음식 만든 걸 이렇게 글로 보는 건 처음이네. 신기하다, 야. 시어머니는 자신의 손맛이 체계적인 레시피로 정리된 것을 보며 감탄했다. 근데 아가, 여긴 좀 틀린 것 같다. 무나물 볶을 때는 들기름을 써야 더 고소한데 넌 참기름이라고 적었네. 그리고 된장찌개에는 쌀뜨물을 넣어야 텁텁한 맛이 없어진단다. 시어머니는 유나의 레시피를 꼼꼼히 읽어보며 수정할 부분을 지적해 주었다. 유나는 시어머니의 조언을 받아 레시피를 수정하고 보완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그들만의 레시피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단순한 레시피 정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세대의 지혜가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이었다. 시어머니의 오랜 경험과 감각이 며느리의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기록되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서 음식에 담긴 삶의 지혜를 배웠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통해 자신의 삶이 존중받고 기록되는 기쁨을 느꼈다. 주말이 되어온 가족이 모였을 때 유나는 자신이 정리한 레시피북을 프린트해서 보여주었다. 우와, 재수씨 대단한데요? 이거 책으로 내도 되겠어요. 유나야, 정말 고생 많았다. 우리 어머니 손맛이 이렇게 정리되다니 내가 다 기쁘다. 가족들의 칭찬에 유나는 쑥스러우면서도 뿌듯했다. 민준이는 레시피북에 있는 음식 사진들을 보며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다. 라고 외쳤다. 그때 말없이 레시피북을 넘겨보던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런데 유나야, 여기 빠진 게 하나 있는 것 같아. 빠진 거? 뭔데? 모든 레시피에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재료가 빠졌잖아. 지훈은 펜을 들어 레시피북의 마지막 페이지에 글씨를 썼다. 가장 중요한 재료 사랑과 정성, 한 스푼.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유나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렇다. 모든 맛의 근원은 결국 사랑이었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먹는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재료와 완벽한 레시피가 있어도 진짜 맛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유나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들만의 레시피북은 그렇게 사랑이라는 마지막 재료로 완성되었다. 유나가 변하기 시작하자 그녀의 주변에도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남편 지훈과의 관계였다. 이전에 유나는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믿었고 남편이 자신의 기준에 맞춰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그녀는 자신과 다른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에게 자신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다. 여보, 주말에 낚시 다녀올래? 민준이는 내가 보고 있을게. 당신도 좀 쉬어야지. 어느 날 저녁 유나가 먼저 꺼낸 말에 지우는 깜짝 놀랐다. 예전 같으면 주말에는 무조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며 낚시는커녕 친구들과의 약속도 눈치를 줬던 아내였다. 정말? 괜찮겠어? 그럼. 대신 물고기 많이 잡아와. 매운탕 맛있게 끓여줄게. 유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이제 남편의 취미와 휴식을 존중해주고 싶었다. 자신 역시 시어머니를 통해 위로와 휴식을 얻었던 것처럼. 부부관계가 좋아지자 집안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밝아졌다. 유나와 지우는 더 이상 서로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대화했다. 사소한 일에도 함께 웃고 서로를 격려했다. 민준이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며 더욱 밝고 안정적인 아이로 자라났다. 유나의 변화는 그녀의 일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여전히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지만 그녀의 디자인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따뜻함이 더해졌다. 고객님의 공간이지만 결국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너무 모든 것을 덜어내기만 하면 마음 둘 곳이 없어져요. 때로는 조금의 어지러움, 약간의 비효율성이 공간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기도 한답니다. 상담을 할 때 그녀가 자주 하는 말이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비우고 정돈하는 것을 넘어 그 공간에 사는 사람의 삶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디자인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고객들에게 더 큰 공감과 호응을 얻었고 그녀는 업계에서 더욱 인정받는 디자이너가 되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에게 찾아왔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삶은 뒷전이었던 그녀였다. 그런 그녀가 며느리와 함께 레시피북을 만들면서부터 새로운 즐거움을 찾게 된 것이다. 아가, 우리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요리교실을 연다는데 내가 한번 나가볼까? 어느 날 시어머니가 수줍게 운을 뗐다. 평생 누군가를 가르쳐 본 적이 없던 그녀였지만 며느리에게 요리를 알려주면서 자신에게도 누군가와 자신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정말이요?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나는 시어머니의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수업에서 사용할 자료들을 함께 만들어주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연습도 도왔다. 요리교실이 열리는 날 박정숙 여사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수강생들 앞에 섰다. 하지만 이내 자신의 부엌에서처럼 편안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요리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쉽고 맛있는 레시피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녀는 박 선생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그녀의 삶에는 새로운 활력이 넘쳐 흘렀다. 유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변화는 나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비효과처럼 주변으로 퍼져나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녀가 버렸던 검은 비닐봉지의 비밀은 역설적으로 그녀와 그녀의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주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유나는 이제 제법 능숙하게 시어머니의 요리를 흉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주방은 더 이상 잡지 화보처럼 차갑고 정돈된 공간이 아니었다. 그 대신 시어머니 집에서 가져온 투박한 뚝배기와 손때 묻은 나무 주걱, 그리고 벽에 걸린 각종 마른 나물들이 어우러져 정겨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최고급 유기농 매장만을 고집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동네 재래시장을 찾아다니며 제철 식재료를 고르는 법을 배웠다. 상인들과 흥정을 하고 덤을 얻어 기뻐하는 소소한 즐거움도 알게 되었다. 어느 주말 유나는 큰 결심을 했다.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을 모두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온전히 자신만의 힘으로 식사를 대접하기로 한 것이다. 시어머니의 도움 없이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실력을 평가받고 싶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며느리의 당찬 초대에 시어머니는 흔쾌히 응했다. 약속한 날이 되자 유나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메뉴는 시어머니의 생일상 때 실패했던 바로 그 음식들. 갈비찜, 잡채, 그리고 각종 나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레시피 북을 펼쳐놓고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배웠던 모든 노하우를 떠올리며 요리를 시작했다. 고기를 삶을 때는 사과를 넣고 약한 불에서 오래 기다렸고 잡채에 들어갈 채소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각각 따로 볶아 색과 식감을 살렸다. 나물을 무칠 때는 손의 온기로 양념이 잘 섞이도록 조물조물 무쳤다. 저녁이 되어 식구들이 도착했을 때 집안에는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다. 유나는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이 만든 음식들을 식탁 위에 차렸다.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유나는 긴장된 표정으로 시어머니의 반응을 살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갈비찜 한 점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그리고는 며느리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제법이구나. 내 손맛이 거의 다 따라왔어. 시어머니의 칭찬 한마디에 유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식구들도 모두 맛있다며 감탄했다. 가장 중요한 심사위원은 역시 민준이었다. 아이는 커다란 갈비대 하나를 손에 들고 야무지게 뜯어먹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다. 할머니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아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박정숙 여사는 오히려 그럼. 이제는 내 엄마가 나보다 낫지. 라며 며느리를 치켜 세워주었다. 그날의 식사는 모두에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다. 유나는 비로소 자신의 주방을, 자신의 요리를 되찾은 기분이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맛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지혜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맛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의 주방은 이제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미니멀리즘을 추구했던 과거의 자신과 사람 사는 냄새를 알게 된 현재의 자신이 공존하는 공간. 차가움과 따뜻함, 비움과 채움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곳에서 그녀는 매일 사랑과 행복을 요리하고 있었다. 성공적인 식사 대접 이후 유나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이제 두 사람은 어려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때로는 스승과 제자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엄마와 딸처럼 서로를 의지하고 아껴주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나는 시어머니의 부엌을 정리하다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앨범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다.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와 갓난아기인 남편 지훈의 모습, 그리고 수줍은 미소를 띤 젊은 시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이거 다 어머니 젊을 때 사진이네요. 정말 고우셨어요. 유나의 말에 시어머니는 앨범을 받아들고 추억에 잠긴 듯 사진을 쓸어보았다. 이때가 지훈이 막 낳고 시집와서 한창 고생할 때였지. 매일 밭일하고 애 보고 시부모님 모시고 하루도 발 뻗고 편히 자본 날이 없었어.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자신의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다. 가난한 시골 마을의 맏며느리로 시집와 겪어야 했던 고된 시집살이,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면서도 오직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야 했던 시절의 이야기였다. 그때는 먹을 게 귀해서 명절 때나 되어야 고기 구경을 할 수 있었지. 그래서 내가 악착같이 음식을 배웠어. 별거 아닌 나물 한 가지라도 어떻게든 더 맛있게 만들어서 내 새끼들 배불리 먹이고 싶어서. 그게 내 유일한 낙이었어. 유나는 처음 듣는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가 촌스럽다고 무시했던 시어머니의 음식에는 그토록 치열하고 애틋한 세월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손맛은 단순히 요리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난 속에서도 자식들을 굶기지 않으려는 어머니의 처절한 사랑이었고 고된 삶을 버텨내게 한 유일한 자부심이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의 정성을 쓰레기 취급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유나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는 유나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 덕분에 내가 요즘 얼마나 행복한데. 너랑 같이 요리하고 내 옛날 이야기도 하고 늙은이한테 말벗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때 시어머니가 앨범의 마지막 장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는 유나와 턱시도를 입고 긴장한 표정의 지훈이 나란히 서 있는 결혼사진이었다. 나는 내가 우리 지훈이한테 시집 온다고 했을 때 속으로 걱정이 많았다. 너무 예쁘고 똑똑하고 가진 것도 많아서 우리 같은 시골뜨기 집안에 와서 고생만 할까봐. 지훈이 기죽일까봐. 시어머니의 눈에 조용히 눈물이 고였다. 그런데 요즘 너를 보면 참 고맙다. 우리 민준이 저렇게 예쁘게 키워주고 부족한 우리 아들 잘 챙겨주고 나 같은 늙은이랑도 친구처럼 지내주고. 내가 내 며느리라서 정말 다행이고 고맙다 아가.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유나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와락 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 눈물은 지난날의 오해와 상처를 깨끗이 씻어내는 화해의 눈물이었고 서로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보듬는 사랑의 눈물이었다. 낡은 앨범 속 사진처럼 두 사람의 시간도 그렇게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다. 다음 해 봄 민준이의 유치원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봄 소풍이 열렸다. 작년까지만 해도 유나는 이런 행사가 부담스럽기만 했다. 다른 엄마들과 비교될까봐 도시락 하나에도 온갖 신경을 썼지만 정작 민준이는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거의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유나는 소풍 전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내일 민준이 소풍인데 같이 도시락 싸지 않으실래요? 오냐 그러자. 우리 강아지 소풍 가는데 할미가 빠질 수 없지.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유나의 집으로 찾아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주방에 서서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다. 유나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꼬마 김밥과 닭강정을 맡았고 시어머니는 어른들 입맛에 맞는 나물 무침과 과일을 담당했다. 두 사람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은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유나가 김밥을 말면 시어머니가 옆에서 참기름을 발라주었다. 시어머니가 나물을 무치면 유나가 간을 보며 조언을 했다. 주방에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민준이는 잠에서 깨자마자 주방으로 달려와 할머니와 엄마가 함께 도시락 싸는 모습을 신기한 듯 구경했다. 우와, 맛있겠다. 할머니, 엄마 최고. 아이는 두 사람의 볼에 번갈아 뽀뽀를 했다. 소풍 장소에 도착하자 다른 엄마들이 유나의 도시락을 보고 감탄했다. 민준이 엄마 도시락 좀 봐. 너무 맛있겠다.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이랑 같이 준비했어요. 유나는 자랑스럽게 시어머니를 소개했다. 박정숙 여사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점심시간이 되어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열었다. 뚜껑을 열자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다. 민준이는 물론 지훈과 시어머니, 유나 모두가 행복한 얼굴로 식사를 했다. 그때 작년에 민준이가 도시락을 훔쳐먹었던 바로 그 친구네 가족이 유나네 돗자리로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엄마.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요. 저희 김밥이랑 좀 바꿔 먹어도 될까요? 그럼요. 이리 와서 같이 먹어요. 유나는 흔쾌히 그들을 맞이했다. 두 가족은 자연스럽게 어울려 앉아 서로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작년의 악몽 같았던 기억이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즐거운 추억이 되었다. 유나는 맛있게 밥을 먹는 아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그리고 자신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을 가만히 둘러보았다. 햇살은 따스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완벽하게 통제된 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소란스럽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평범한 순간 속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완벽을 꿈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매일 사랑을 요리했다. 시어머니의 지혜와 그녀의 정성이 담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레시피로.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유나의 집 주방 한쪽 벽에는 커다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 그 안에는 유나와 시어머니가 함께 출간한 요리책, 시어머니의 레시피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었던 그들만의 레시피북은 우연한 기회에 출판사의 눈에 띄어 정식으로 출간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제 초등학생이 된 민준이는 더 이상 편식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엄마와 할머니를 닮아 요리에 제법 소질을 보였다. 주말이면 세 사람이 나란히 주방에 서서 음식을 만드는 모습은 그들 가족의 새로운 풍경이 되었다. 박정숙 여사는 여전히 복지관에서 박 선생님으로 불리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기쁨은 이제 자신보다 더 자신을 닮은 손맛을 내는 며느리와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었다. 어느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유나가 끓인 된장찌개를 먹고 있었다. 엄마. 오늘 된장찌개 맛이 꼭 할머니가 끓여준 것 같아요. 민준의 말에 유나와 시어머니가 마주보며 웃었다. 이제는 내 엄마가 나보다 더 잘 끓여. 시어머니의 칭찬에 유나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직 멀었어요. 이 맛의 비밀은 전부 어머니 손끝에 있는걸요.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아무리 똑같은 재료와 방법으로 요리를 해도 시어머니의 음식에 담긴 세월의 깊이와 사랑의 무게는 결코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평생에 걸쳐 배워나가야 할 과제라는 것을. 식사를 마친 뒤 유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투박한 그릇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경쾌한 소리가 집안에 가득한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어우러졌다. 유나는 문득 몇 년 전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그 소음과 냄새가 지금은 얼마나 큰 행복의 증거인지를 깨달았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상은 무너졌지만 그 폐허 위에서 그녀는 훨씬 더 크고 따뜻한 세상을 얻었다. 사랑은 때로 가장 촌스럽고 투박한 그릇에 담겨온다. 그리고 그 맛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비로소 가장 풍요로운 만찬이 된다. 유나의 주방에서는 오늘도 사랑이 맛있게 익어가고 있었다.